엄마, 그 목도리는 어디서 구하셨어요? 경찰서, 민원창구였다. 아기를 등에 업은 젊은 엄마. 이 미키는 눈에 눈물을 글썽이며 불안하게 서 있었다. 미키 씨, 왜 그러세요? 맞은편에 서 있던 중년 여성은 미키의 목에 둘러진 낡은 빨간 목도리를 본 순간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 목도리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어요? 목소리가 떨렸다. 어릴 때부터요. 이제 기억도 안 나요. 그 순간 중년 여성의 눈에서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그녀는 두 손으로 미키의 손을 마치 놓치지 않으려는 듯 꽉 잡았다. 새벽 4시 30분 서울 시내의 낡은 빌라였다. 창문 아래로 보이는 것은 콘크리트 벽과 녹슨 배수관뿐이었다. 이 미키는 아기를 등에 업은 채 부엌에 서 있었다. 아기띠 안에서 아기가 꼼지락거렸다. 배가 고픈 모양이었다. 미키는 가스레인지에 다가갔다. 손가락으로 점화 버튼을 눌렀다. 딸깍딸깍 소리만 날 뿐 불은 붙지 않았다. 다시 한번 눌러보았다. 역시 마찬가지였다. 미키는 그제야 싱크대 위에 놓인 고지서에 시선을 주었다. 가스 요금 미납 통지서였다. 빨간 글씨로 공급 중단이라고 적혀 있었다. 하다못해 분유라도 타야 하는데 미키는 작게 중얼거리며 전기 주전자에 손을 뻗었다. 플러그를 꽂고 스위치를 눌렀다.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빨간 램프도 물 끓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전기마저 끊긴 것이었다. 방 안은 어둡고 썰렁했다. 난방도 며칠째 켜지 않았다. 미키의 입에서 하얀 입김이 새어나왔다. 등에 업힌 아기의 체온만이 유일한 온기였다. 미키는 찬장을 열어 분유통을 꺼냈다. 절반쯤 남아있었다. 젖병에 분유를 넣고 수도꼭지를 틀었다. 차가운 물이 흘러나왔다. 손끝이 시린 듯 했다. 미키는 차가운 물을 젖병에 붓고 흔들었다. 분유는 잘 녹지 않았다. 하얀 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녔다. 미안해 유키, 엄마가 미안해. 미키는 젖병을 들어 아기의 입으로 가져가려다 멈췄다. 이렇게 차가운 걸 먹여도 괜찮을까? 배탈이라도 나면 어쩌지? 병원은 또 어디서? 손이 허공에서 굳어버렸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집주인이라는 글자가 떴다. 미키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 미키 씨 맞죠? 집주인의 목소리는 높고 엄격했다. 네, 저 맞아요. 이번 주까지 밀린 월세 안 내면 더는 못 기다려요. 미키는 입술을 깨물었다.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다음 주에 아르바이트비가 들어오는데. 이 미키 씨, 저도 사정이 있어요. 이번 주가 마지막입니다. 통화는 일방적으로 끊겼다. 뚜뚜 하는 소리만이 귓가에 남았다. 미키는 전화를 내려놓고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장을 올려다보았다. 곰팡이 핀 천장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등 뒤에서 아기가 칭얼거리기 시작했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였다. 미키는 아기를 달래야 했지만 팔을 들어 올릴 힘조차 빠져나간 상태였다. 조금만 더 기다려줘, 유키. 조금만 더.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미키는 눈을 감았다. 오전 6시. 미키는 아기를 등에 업고 집을 나섰다. 새벽 배송 아르바이트 면접이 있었다. 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차가운 바람이 뺨을 때렸다. 목에 두른 빨간 목도리 끝자락이 팔랑팔랑 흔들렸다. 면접 장소는 물류센터 사무실이었다. 미키는 대기실 의자에 앉아 순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옆에 앉아있던 중년 남성이 미키를 힐끗 보았다. 아기 데리고 면접을 왔나? 미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맡길 곳이 없어서요. 남성은 고개를 저으며 혀를 찼다. 에휴, 요즘 젊은 것들은 그 말을 끝까지 들을 수는 없었다. 담당자가 미키의 이름을 불렀기 때문이다. 사무실로 들어가자 담당자는 서류를 훑어보고 있었다. 4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고개를 들어 미키를 보았다. 정확히는 미키의 등 뒤에 업힌 아기를 보았다. 이 미키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마감됐습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탁 닫았다. 저 일찍 왔는데요. 구인 공고에는 아직 모집 중이라고 방금 마감했습니다. 담당자는 시계를 보며 말했다. 미키는 포기할 수 없었다. 다른 시간대도 괜찮습니다. 새벽이든 밤이든 상관없어요. 담당자는 대답 대신 문 쪽을 보았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뒤에서 다른 지원자가 들어왔다. 미키는 길을 비켜줘야 했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보았지만 담당자는 이미 다음 사람의 서류를 펼치고 있었다. 미키를 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물류센터를 나선 미키는 버스 정류장까지 걸었다. 집까지 걸어가기에는 너무 멀었다. 아기도 지쳐가고 있었다. 버스가 도착했다. 미키는 앞문으로 타고 교통카드를 찍었다. 삐빅, 잔액이 부족합니다. 기계음이 차갑게 울렸다. 미키는 다시 한번 카드를 찍었다. 삐빅, 잔액이 부족합니다. 뒤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다. 운전사가 미키를 올려다보았다. 눈이 마주쳤다. 미키는 입을 열었다. 잠깐만요. 주머니를 뒤적였다. 동전 몇 개가 손에 잡혔다. 세어보니 800원이었다. 버스 요금에는 턱없이 부족했다.
없으면 내리세요. 운전사의 말투는 무뚝뚝했다. 뒤에 서 있던 승객이 혀를 찼다. 아, 뭐야 대체. 미키는 고개를 숙이고 버스에서 내렸다. 문이 닫히고 버스가 떠나갔다. 매연 냄새가 코를 찔렀다. 미키는 아기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하늘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빨간 목도리 위로 내려앉았다. 괜찮아 유키. 걸어가면 돼. 걸어가면. 미키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발을 옮겼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편의점이 보였다. 미키는 잠시 멈춰섰다. 분유가 거의 떨어져 가고 있었다. 오늘 안에 사야 했다. 편의점 문을 열고 들어섰다. 따뜻한 공기가 얼굴을 감쌌다. 미키는 분유가 진열된 선반으로 향했다. 가격을 확인했다. 28영원. 가진 것은 동전뿐이었다.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분유캔을 들었다 놓았다. 또다시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했다. 점원이 다가왔다.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이었다. 아, 저기 물만 주세요. 미키는 냉장고에서 생수 한 병을 꺼냈다. 1영원이었다. 계산대 앞에 섰다. 점원이 바코드를 찍으며 물었다. 분유는 안 사세요? 아까 보시던데. 미키는 웃었다. 억지로 입꼬리를 올린 미소였다. 다음에 살게요. 오늘은 물만요. 점원은 이상한 얼굴을 했지만 더는 묻지 않았다. 미키는 거스름 돈을 받아 주머니에 넣었다. 편의점을 나와펴. 다시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다. 골목길로 들어섰다. 눈이 꽤 많이 쌓여 있었다. 발자국이 깊이 남았다. 미키는 고개를 숙이고 걸었다. 등 뒤에 아기가 몸을 뒤척였다. 잠에서 깬 모양이었다. 그때였다. 발끝에 무언가 닿았다. 미키는 걸음을 멈췄다. 눈 위에 두툼한 봉투가 떨어져 있었다. 갈색 종이 봉투였다. 눈에 반쯤 파묻혀 있었다. 미키는 허리를 굽혀 봉투를 주워 올렸다. 묵직했다. 봉투 입구가 살짝 열려 있었다. 안을 들여다보았다. 돈이었다. 1만원권 지폐 뭉치가 가득 들어 있었다. 미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숨이 가빠졌다. 대충 세어보니 700만 원은 되어 보였다. 월세를 내고 가스비와 전기세를 내고 분유를 사고 아기 병원비까지 낼 수 있는 돈이었다. 등 뒤에서 아기의 체온이 전해져 왔다. 따뜻했다. 미키는 봉투를 가슴에 끌어안았다. 심장 소리가 귓가에 들리는 듯했다. 한참 동안 그렇게 서 있었다. 이윽고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손끝이 떨렸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미키는 고개를 들어 주위를 둘러보았다. 골목길에는 아무도 없었다. 아무도. 눈만 하염없이 내리고 있었다. 다시 봉투를 보았다. 누구 돈일까? 누가 이렇게 큰 돈을 잃어버렸을까? 분명 필사적으로 찾고 있을 거야. 이건 내 돈이 아니야. 미키는 작게 중얼거렸다.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등 뒤에 아기가 꼼지락거렸다. 배가 고프다는 신호였다. 미키는 봉투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가 그리고 천천히 힘을 뺐다. 몸을 돌렸다. 집 쪽이 아니었다. 파출소 쪽이었다. 눈 위에 발자국이 선명하게 남았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미키는 걸었다. 봉투를 꽉 움켜쥔 채 손끝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다. 이른 아침 미키는 파출소 앞에 서 있었다. 간판의 불빛이 희미하게 깜빡거렸다. 등 뒤에서 아기가 꼼지락거렸다. 미키는 깊이 숨을 들이쉬고 문을 밀었다. 안에는 담당 경찰관 한 명이 앉아 있었다. 5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성이었다. 그는 컴퓨터 화면을 보고 있었지만 고개를 들었다.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저 돈을 주었습니다. 미키는 갈색 봉투를 꺼내 카운터 위에 놓았다. 담당 경찰관의 눈이 커졌다. 봉투를 집어들고 안을 확인했다. 이게 얼마입니까? 많이 들어있는 것 같은데. 담당자는 봉투에서 돈 뭉치를 꺼냈다. 1만 원권 지폐를 한 장씩 세기 시작했다. 미키는 그의 앞에 서서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시간이 길게 느껴졌다. 700만 원이군요. 정확히. 담당자는 고개를 들어 미키를 보았다. 시선은 날카로웠다. 어디서 주웠습니까? 집 근처 골목길이요. 눈에 파묻혀 있었어요. 몇 시쯤이었습니까? 아침 7시쯤이요. 담당자는 메모를 하면서 물었다. 혹시 일부라도 사용하거나 하지는 않았습니까? 미키의 얼굴이 굳어졌다. 공손한 말투였지만 어조에는 의심이 서려 있었다. 아니요, 한 장도 쓰지 않았습니다. 확인차 여쭤본 것뿐입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꺼내 미키 앞에 내밀었다. 연락처를 적어주세요. 주인분이 발견되면 연락해야 하니. 미키는 펜을 들고 번호를 적었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담당자는 번호를 확인하며 재차 물었다. 이 번호 본인 것이 확실하죠? 연락이 안 되면 곤란하니. 네, 제 번호입니다. 미키가 서류를 작성하는 동안 아기가 움직였다. 칭얼거리는 소리가 났다. 담당자는 시계를 보았다. 아기 엄마시군요. 이런 시간에 미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펜을 쥔 손이 멈췄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다 적으시면 이쪽에 서명 부탁드립니다. 담당자는 서류를 받아 대충 훑어보았다.
무슨 일 있으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말은 공손했지만 시선은 이미 컴퓨터 화면으로 돌아가 있었다. 미키는 더 이상 그곳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파출소를 나오면서 미키는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부끄러운 기분. 700만 원을 고스란히 돌려줬는데 왜 이렇게 비참한 기분이 드는 걸까? 아기를 업은 등이 몹시 무겁게 느껴졌다. 편의점에 도착한 것은 8시 30분이었다. 미키는 오늘 아침 근무조에 들어있었다. 직원 문을 열고 들어섰다. 점장이 계산대 앞에 서 있었다. 40대 중반의 마른 남성이었다. 점장님, 안녕하세요. 점장은 미키를 보더니 한숨을 쉬었다. 이 미키 씨, 오늘은 그냥 돌아가세요. 미키의 발이 멈췄다. 네, 무슨 말씀이세요? 오늘 근무 없나요? 점장은 시선을 피했다. 미키는 한 걸음 다가섰다. 저 분명 아침 근무조라고 들었는데요. 어제 문자도 확인했습니다.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어떤 상황이요? 점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진열대 쪽을 보며 말했다. 아무튼 오늘은 돌아가세요. 미키는 참을 수 없었다. 내일은요? 내일은 와도 되는 건가요? 점장은 얼굴을 돌렸다. 눈을 마주치려 하지 않았다. 그건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5월은 어쩌라는 건가? 묻고 싶었지만 점장은 이미 창고 쪽으로 걸어가 버렸다. 미키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더 이상 붙잡을 수 없었다. 편의점을 나왔다. 바람이 차가웠다. 오늘 일당 3만 원이 사라졌다. 그 돈이 있으면 분유 한 캔을 살 수 있었는데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버스 탈 돈이 없어서 걸어가야 했다. 미키는 천천히 발을 옮겼다. 등 뒤에서 아기가 칭얼거렸다. 조금만 더 가면 돼, 유키. 곧 도착할 거야. 빌라 입구에서 관리인 아저씨를 만났다. 건물을 관리하는 60대 남성이었다. 그는 미키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다. 이 미키 씨, 잠깐. 미키는 멈춰섰다. 네? 집주인한테 연락 왔던데 이번 주까지 월세 안 내면 짐 싸서 나가야 한다고. 미키의 가슴이 철렁했다. 조금만 더 시간을. 관리인은 손을 저었다. 나한테 말해도 소용없어. 집주인한테 직접 얘기해봐. 근데 보아하니 쉽지 않을 것 같지만 집주인 성격 알잖아. 미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아기 데리고 힘들겠구먼. 친정으로라도 돌아가는 게 어떻겠나? 친정은 없습니다. 관리인은 순간 말을 잃었다. 이윽고 얼굴을 돌렸다. 그는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미키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방문을 열자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난방이 되지 않는 방이었다. 미키는 아기를 내려 이불 위에 눕혔다. 아기가 손을 뻗어 미키의 옷을 잡았다. 배고프지? 조금만 기다려줘. 미키는 찬장을 열었다. 분유통을 꺼냈다. 거의 비어 있었다. 한 번 더 만들 수 있을까 말까. 미키는 캔을 기울여 젖병에 분유를 털어 넣었다. 수도꼭지를 트니 차가운 물이 흘러나왔다. 그리고 젖병에 물을 붓고 흔들었다. 하얀 덩어리들이 둥둥 떠다녔다. 미안해 유키. 미키는 젖병을 아기의 입에 가져갔다. 아기가 빨기 시작했다. 차가운 우유였지만 아기는 열심히 마셨다. 그 모습을 보고 있자니 미키의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엄마가 미안해. 정말 미안해. 창문 밖에서는 눈이 내리고 있었다. 미키는 창문을 응시했다.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700만 원이 있었으면, 그 돈이 있었으면 거기까지 생각하다 미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그건 내 돈이 아니었어. 자신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아기가 젖병을 비웠다. 미키는 아기를 안아 올려 등을 토닥였다. 작은 트림 소리가 났다. 아기는 금세 잠이 들었다. 미키는 아기를 이불에 눕히고 옆에 나란히 누웠다. 천장을 응시했다. 곰팡이 핀 천장이 어둠 속에서 희미하게 보였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모레는? 그 다음은? 답은 찾을 수 없었다. 미키는 눈을 감았다. 차가운 방 안에서 아기의 숨소리만이 들리고 있었다. 며칠이 지났다. 미키는 하루하루를 겨우 버텨내고 있었다. 분유는 떨어지고 쌀도 바닥났다. 편의점에서는 연락이 없었다. 집주인에게서는 하루에 2번씩 독촉 문자가 왔다. 그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미키는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 미키 씨 맞으시죠? 파출소입니다. 미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네, 저 맞아요. 주인분이 발견되었습니다. 잠시 이쪽으로 와주실 수 있으십니까? 지금이요? 가능하시면요. 주인분께서 기다리고 계셔서요. 미키는 전화를 끊고 아기를 등에 업었다. 아기띠를 단단히 묶었다. 밖에 나가니 바람이 차가웠다. 파출소까지 걸어가는 동안 아기는 잠이 들었다. 등 뒤에서 평온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파출소에 도착하니 안에 누군가 앉아 있었다. 중년 여성이었다. 60대 초반으로 보였다. 고급스러운 코트를 입고 머리는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그녀는 미키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는 모양이었다.
미키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담당 경찰관이 고개를 들었다. 아, 오셨군요. 이쪽으로 앉으세요. 미키는 의자에 앉았다. 중년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여성은 미키를 보더니 시선을 아래로 떨어뜨렸다. 미키의 목에 둘러진 빨간 목도리를 보고 있었다.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넘기며 말했다. 이분은 김영숙 씨, 돈 주인분이시고요. 그리고 이분은 이 미키 씨, 습득자분이십니다.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시선은 여전히 미키의 목도리에 꽂혀 있었다. 목도리 끝자락이 특이한 방식으로 묶여 있었다. 매듭이 독특한 모양이었다. 영숙의 표정이 서서히 굳어갔다. 영숙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다. 그 매듭, 직접. 미키는 고개를 갸웃거렸다. 이상한 질문이었다. 네, 어릴 때부터 계속 이렇게 묶었어요. 어릴 때부터요? 네. 보육원에 있을 때부터요. 왜 그러세요? 영숙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담당 경찰관이 끼어들었다. 김 여사님, 괜찮으십니까? 네, 괜찮습니다. 영숙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미키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미키는 불편해졌다. 이 사람은 왜 나를 이렇게 보는 걸까?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정리하며 말했다. 그럼 확인 절차를 진행하겠습니다. 김 여사님, 금액은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습득자분께 살해를 하실 경우 지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영숙은 지갑에서 돈을 꺼내려다 멈췄다. 대신 명함을 꺼냈다. 손이 가늘게 떨렸다. 이거 받아주실 수 있으세요? 미키는 명함을 받았다. 김영숙이라는 이름과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다. 혹시 나중에 다시 연락드려도 될까요? 영숙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눈을 마주치려 했지만 미키는 시선을 피했다. 왜요? 아니요. 제대로 감사 인사를 드리고 싶어서요. 미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이상했다. 돈 주인이 왜 이렇게 자신에게 관심을 보이는 걸까? 불쾌한 기분이 들었다.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마무리하며 말했다. 그럼 이것으로 종료하겠습니다. 두 분 모두 서명 부탁드립니다. 미키는 서류에 서명했다. 영숙도 서명했다. 담당 경찰관이 서류를 받으며 말했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괜찮습니다. 미키는 일어섰다. 파출소를 나서려는데 영숙이 뒤따라왔다. 잠깐만요. 미키는 멈춰섰다. 뒤돌아보았다. 그 보육원이 어디였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미키의 눈이 가늘어졌다. 왜 그런 걸 물으세요? 아니요, 그냥 궁금해서요. 궁금할 이유 같은 건 없잖아요? 미키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영숙은 당황한 듯 손을 저었다. 죄송해요. 이상하게 들렸죠? 저도 왜 이런 말을... 영숙은 말을 잇지 못했다. 눈가가 붉어진 것 같았다. 미키는 그 모습을 보고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실례하겠습니다. 미키는 등을 돌렸다. 등 뒤에서 영숙의 목소리가 들렸다.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미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걷기 시작했다. 파출소에서 멀어질수록 마음이 뒤숭숭해졌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버스 정류장 앞을 지나는데 옆에 서 있던 할머니가 말을 걸었다. 아가씨, 아기 업고 다니기 추울 텐데. 미키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다. 아니요, 괜찮습니다. 요즘 젊은 엄마들은 참 힘들겠어. 나도 그랬지. 할머니는 미키의 목도리를 보며 말했다. 그 목도리 예쁘네. 붉은색은 복을 부른다고 하잖아. 미키는 목도리 끝자락을 만졌다. 매듭이 손끝에 닿았다. 어릴 때부터 계속 썼어요. 아하, 애착이 가는구나. 할머니는 웃었다. 버스가 왔다. 할머니가 버스에 올라탔다. 그럼 잘 가요, 아가씨. 아기 건강하게 잘 키워요. 버스가 떠나갔다. 미키는 그 자리에 서서 목도리를 내려다보았다. 방금 전 영숙의 시선이 떠올랐다. 왜 그렇게 목도리를 보았을까? 왜 매듭에 대해 물었을까?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냈다. 김영숙, 이름을 읽어보았다.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무언가 마음에 걸렸다. 설명할 수 없는 기분이었다. 관계없어, 나와는. 미키는 중얼거리며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걷기 시작했다. 바람이 불어 목도리 끝자락이 팔랑팔랑 흔들렸다. 집에 도착하자 문에 메모가 붙어 있었다. 집주인이 남긴 것이었다. 금요일이 최종 기한입니다. 미키는 메모를 떼어 구겨버렸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차가운 공기가 흘러들어왔다. 등 뒤에서 아기가 움직였다. 잠에서 깨는 모양이었다. 깼어, 유키? 미키는 아기를 내려안았다. 아기가 눈을 떴다. 작은 손이 미키의 뺨을 만졌다. 그 순간 방금 전 영숙의 얼굴이 다시 떠올랐다. 떨리는 목소리, 붉어진 눈과 매듭을 보던 시선. 도대체 뭐야? 미키는 창문 밖을 보았다. 해가 지고 있었다. 하늘이 붉게 물들어갔다. 마음 한구석이 불안하게 흔들렸다. 다음 날 아침, 미키는 아기를 등에 업고 집을 나섰다. 일을 찾아야 했다. 어제 인터넷에서 찾은 식당 3군데에 면접을 가기로 했다. 첫 번째는 백반집이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주방에서 50대 여성이 나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미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면접 보러 왔다는 사람이요? 네, 이 미키입니다. 여성의 시선이 미키의 등 뒤로 옮겨졌다. 아기띠에 업힌 아기를 보았다. 아기는 왜 데리고 왔어요? 맡길 곳이 없어서요. 일할 때는 어린이집에 맡기면서 여기서 일할 수 있겠어요? 우리는 아침 5시 출근인데 미키는 입술을 깨물었다. 네, 할 수 있습니다. 여성은 고개를 저었다. 미안해요. 지금은 좀 곤란해서요. 정말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뭐든 다음에 다시 연락드릴게요. 여성은 이미 주방 쪽으로 등을 돌리고 있었다. 미키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가게를 나섰다. 두 번째 면접도 마찬가지였다. 중식당 주인은 미키의 이력서를 보면서 물었다. 아기 아버지는요? 없어요. 혼자 키웁니다. 그렇군. 주인은 이력서를 내려놓았다. 힘들겠네. 우리는 밤 12시까지인데 괜찮겠어요? 네, 할 수 있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아가씨, 너무 무리하지 마. 우리는 바빠. 다음에 자리 나면 연락할게. 미키는 가게를 나왔다. 세 번째 면접 장소로 향했다. 김밥집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카운터에 젊은 남성이 서 있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다. 면접이시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남성은 안으로 들어가 서류를 들고 나왔다. 이 미키 씨 맞으시죠? 경력은 편의점 아르바이트뿐이네요. 하지만 금방 배울 수 있습니다. 남성은 미키의 등 뒤를 보았다. 아기가 꼼지락거리고 있었다. 아기는 어디에 맡길 건가요? 미키는 대답할 수 없었다. 아직 어린이집을 찾지 못했다. 돈이 없었기 때문이다. 맡길 곳이 있어요? 없어요? 앞으로 찾아볼 겁니다. 남성은 서류를 닫았다. 찾고 나서 다시 연락 주세요. 그전에는 좀 어려울 것 같네요. 미키는 고개를 숙였다. 가게를 나왔다. 세 군데 모두 거절당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빌라 입구에서 집주인을 만났다. 60대 초반의 남성이었다. 그는 미키를 보더니 걸음을 멈췄다. 이 미키 씨, 네. 집주인한테도 들었죠? 네. 집주인은 팔짱을 꼈다. 이번 주까지라고 말했습니다. 금요일까지요. 조금만 더 시간을 주시면 몇 번이나 같은 말을 하게 만드는 겁니까? 저는 장사를 하는 사람이지 자선 사업가가 아니에요. 미키는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다음 주 월요일까지만이라도 안 됩니다. 집주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금요일까지 월세를 내지 않으면 짐 싸서 나가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경고예요. 집주인은 미키를 지나쳐 걸어갔다. 미키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방으로 돌아왔다. 문을 닫고 벽에 기대어 앉았다. 아기를 내려 무릎 위에 눕혔다. 아기가 눈을 깜빡였다. 유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 아기는 대답 대신 손을 뻗어 미키의 손가락을 잡았다. 작은 손이었다. 따뜻했다. 미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모르는 번호였다. 미키는 눈물을 닦고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이 미키 씨 맞으시죠? 저는 김영숙입니다. 지난번에 파출소에서 만났던. 미키는 기억하고 있었다. 돈 주인, 목도리를 신기하게 보던 여성. 네, 기억합니다. 갑자기 전화드려 죄송합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시 이야기 나눌 수 있을까요? 어떤 이야기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 전화 저편에서 깊은 한숨이 들렸다. 직접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혹시 시간 괜찮으시다면. 미키는 거절할 이유를 찾았다. 하지만 떠오르지 않았다. 이상한 일이었다. 어디서 만날까요? 댁 근처 카페는 어떠세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미키는 잠시 망설였다. 아기가 무릎 위에서 움직였다. 알겠습니다. 내일 2시예요. 다음날 약속 장소에 도착했다. 작은 카페였다. 영숙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창가 자리에 앉아 있었다. 미키가 들어서자 자리에서 일어났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미키는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아기를 무릎 위에 눕혔다. 영숙은 아기를 보고 미소 지었다. 하지만 눈가에는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다. 귀엽네요. 몇 개월 되었어요? 7개월입니다. 7개월. 영숙은 중얼거렸다. 커피잔을 두 손으로 감쌌다. 침묵이 흘렀다. 미키가 먼저 입을 열었다. 어떤 이야기를 하시려는 건가요? 영숙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붉어져 있었다. 저 25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미키의 표정이 굳어졌다. 네, 갓 태어난 아기였습니다. 저는 병을 앓고 있었어요. 몸도 마음도. 그때 남편이 아기를 데리고 사라졌습니다. 영숙의 목소리는 점점 쉬어갔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25년 동안 찾았습니다. 단서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남편은 이혼 직후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아이가 어디로 갔는지. 미키는 불안해졌다. 왜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영숙은 미키의 목도리를 응시했다. 그 목도리, 제가 딸을 위해 직접 짠 것입니다. 빨간 목도리 끝자락에 이니셜을 수놓았어요. 미키는 무의식적으로 목도리 끝자락을 만졌다. Y와 T 글자가 겹쳐진 작은 자수가 있었다.
늘 거기에 있던 것이었다. 그 매듭도 저만의 독특한 매듭법이 있었습니다. 딸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딸이 겨우 3살 때 미키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잠깐만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보육원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이 미키라는 이름으로 3살 때 보육원에 들어온 여자아이가 있었습니다. 영숙은 가방에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낡은 사진이었다. 갓난 아기를 안고 있는 젊은 여성의 사진. 아기의 목에는 빨간 목도리가 둘러져 있었다. 이 아이가 제 딸입니다. 미키는 사진을 내려다보았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다. 손이 차가워졌다.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미키는 일어섰다.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저는 그냥 돈을 주워다 드렸을 뿐이에요. 이 미키 씨, 저는 부모가 없습니다. 버려졌어요. 그뿐입니다. 미키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다. 미키는 아기를 안고 달랬다. 죄송해요. 너무 성급하게 이야기했네요. 영숙이 일어섰다. 강요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었을 뿐이에요. 미키는 아기를 등에 업었다. 카페를 나서려다 멈춰섰다.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다. 제 인생에 관여하지 마세요. 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전화가 울렸다. 병원에서였다. 이 미키 씨, 아기 예방접종 안내입니다. 다음 주까지 내원해 주셨으면 하는데 접종 비용은 3만 원이고 보험 적용 항목이 있어 추가로 2만 원 정도. 미키는 대답할 수 없었다. 5만 원. 지금 가진 돈은 1만 원도 안 되는데. 여보세요? 들리세요? 네, 들립니다. 다음 주까지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골목길 끝에서 멈춰섰다. 등 뒤에서 아기가 칭얼거렸다. 집주인의 얼굴이 떠올랐다. 금요일까지 면접에서 거절당한 기억이 되살아났다. 그리고 영숙의 말. 25년 전에 딸을 잃었습니다. 미키는 고개를 저었다. 관계없는 일이었다. 믿을 수 없었다. 믿고 싶지 않았다. 주머니에서 영숙의 명함을 꺼냈다. 찢어버릴까 생각했다. 하지만 손이 움직이지 않았다. 명함을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걷기 시작했다. 무거운 발걸음이었다. 며칠이 지났다. 미키는 영숙의 말을 떨쳐내려 애썼다. 하지만 쉽지 않았다. 영숙과 그 사진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빨간 목도리를 두른 갓난아기. 자신과 같은 목도리였다. 금요일 아침 집주인에게서 문자가 왔다. 오늘이 마지막 날입니다. 저녁 6시까지 연락이 없으면 내일 짐을 철거하겠습니다. 미키는 문자를 읽고 전화를 내려놓았다. 돈은 없었다. 갈 곳도 없었다. 그때 전화가 울렸다. 영숙에게서였다. 이 미키 씨, 저입니다. 미키는 받을지 망설였다. 3번째 벨이 울릴 때 전화를 받았다. 네, 갑작스러운 연락 죄송합니다. 혹시 오늘 시간 괜찮으세요? 무슨 일이시죠? 전해드릴 말씀이 있어서요. 만나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미키는 창문 밖을 보았다. 회색 하늘이었다. 눈이 올 것 같았다. 어디서요? 제가 찾아가겠습니다. 근처 카페에서 만나요. 1시간 후 같은 카페에서 만났다. 영숙은 먼저 와 있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가 담긴 봉투가 놓여 있었다. 미키는 맞은편 자리에 앉았다. 아기는 아기띠 안에서 잠들어 있었다. 어떤 이야기시죠? 영숙은 커피잔을 내려놓았다. 눈을 마주쳤다. 유전자 검사를 받아주셨으면 합니다. 미키의 표정이 굳어졌다. 유전자 검사요? 네, 강요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저 확인하고 싶을 뿐이에요. 미키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관심 없습니다. 알아요. 갑자기 이런 말을 들으면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영숙은 서류 봉투를 내밀었다. 검사 비용은 전부 제가 부담하겠습니다. 병원도 제가 알아봤어요. 미키는 봉투를 내려다보았다. 손을 뻗을 수 없었다. 왜요? 왜 저에게 그런 걸? 증거도 없으면서.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 손으로 커피잔을 감쌌다. 25년 동안 찾았습니다. 단서라는 단서는 모두 쫓아갔어요. 모두 허탕이었죠.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지만 그 목도리를 본 순간 심장이 붙는 줄 알았습니다. 미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영숙은 말을 이어갔다. 제가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아닐 수도 있죠. 그래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알고 싶습니다. 알아서 뭘 하겠다는 거죠? 미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제가 정말 친딸이라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영숙은 대답할 수 없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미키는 한숨을 쉬었다. 저는 지금 당장 살 곳조차 없습니다. 오늘 저녁까지 월세를 내지 못하면 쫓겨나요. 영숙의 눈이 커졌다. 그런 상황이었습니까? 네. 그러니 유전자 검사 따위에 신경 쓸 여유가 없습니다. 미키는 일어서려 했다. 영숙이 손을 뻗었다. 잠깐만요. 미키는 움직임을 멈췄다. 영숙이 말했다.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제가 돕겠습니다. 무엇을요? 지금 필요한 것을요. 월세든 뭐든. 미키의 눈이 가늘어졌다. 왜요? 저는 아직 따님인지 아닌지도 모르는데. 그래도요.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그냥 지나칠 수는 없습니다. 미키는 영숙을 응시했다. 진심인 것 같았다. 하지만 믿기 어려웠다. 세상에 공짜는 없어. 조건이 뭐죠? 조건은 없습니다. 거짓말이에요. 사람들은 다 이유가 있어서 돕는 법이죠.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저는 그저 만약 제 딸이라면 제 딸이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는 것을 보고 싶지 않은 것입니다. 딸이 아니면요? 그래도요. 돈을 주워다 드린 분입니다. 그것만으로도 도울 이유는 충분합니다. 미키는 입술을 깨물었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거절해야 했다. 하지만 오늘 저녁이 기한이었다. 갈 곳이 없었다.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미키가 말했다. 무엇입니까? 검사 결과와 상관없이 제 인생은 그대로 내버려 두세요. 간섭하지 마세요. 영숙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약속입니다. 네, 약속합니다. 영숙의 눈에 무언가 스쳐 지나갔다. 안도감인지 슬픔인지 알 수 없었다. 미키는 봉투를 손에 들었다. 검사는 언제 합니까? 내일도 가능합니다. 병원 예약은 해두었어요. 미키는 한숨을 쉬었다. 등 뒤에서 아기가 움직였다. 잠에서 깨는 모양이었다. 다음 날 미키는 병원으로 갔다. 영숙도 함께였다. 접수를 마치고 대기실에 앉았다. 사람들이 오가는 복도가 보였다. 미키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불안해요? 영숙이 물었다. 미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거짓말이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다. 간호사가 이름을 불렀다. 미키는 일어섰다. 체열실로 들어갔다. 간호사가 팔에 고무밴드를 감았다. 조금 따끔할 거예요. 바늘이 들어갔다. 미키는 창문 밖을 보았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구름 한 점 없었다. 끝났습니다. 간호사가 솜을 붙여주었다. 미키는 체열실을 나왔다. 영숙이 기다리고 있었다. 괜찮아요? 네. 영숙도 체열실로 들어갔다. 미키는 대기실 의자에 앉았다. 아기가 무릎 위에서 손을 뻗었다. 미키의 손가락을 잡았다. 엄마 손잡았네. 아기가 웃었다. 잇몸이 보였다. 미키도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는 것 같았다. 영숙이 나왔다. 팔에 솜이 붙어 있었다. 결과는 일주일 후에 나온다고 합니다. 네. 그때까지 연락해도 될까요? 미키는 잠시 망설였다. 필요하다면요. 병원을 나섰다. 영숙이 말했다. 택시로 모셔다 드릴게요. 괜찮습니다. 걸어갈게요. 짐도 있고 아기도 있는데 괜찮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미키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영숙은 더 이상 권하지 않았다. 그럼 조심해서 가세요. 미키는 고개를 끄덕이고 등을 돌렸다. 걷기 시작했다. 등 뒤에서 영숙의 시선이 느껴졌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그날 밤 집주인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다. 이 미키 씨, 돈 준비됐습니까? 내일 지불하겠습니다. 정말입니까? 또 거짓말하는 거 아니죠? 아닙니다. 내일 아침에 지불하겠습니다. 전화를 끊었다. 영숙이 월세를 대신 내주기로 했다. 받아들이고 싶지 않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미키는 아기를 안고 방 안을 돌아다녔다. 창문 밖에서 눈이 내리기 시작했다. 하얀 눈송이가 소리 없이 떨어지고 있었다. 유키, 엄마 어떻게 해야 할까? 아기는 대답 대신 미키의 옷자락을 잡았다. 작은 손이었다. 일주일 후면 알 수 있어. 미키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결과는 어떻게 나올까? 정말 그 사람의 딸일까? 아니면 그저 우연일까? 창문 밖의 눈은 점점 더 거세졌다. 미키는 창문에 손을 얹었다. 차가웠다. 어떻게든 버텨내야 해. 작게 중얼거렸다. 아기가 품 안에서 잠이 들었다. 평온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미키는 아기를 이불에 눕혔다. 눈은 계속 내리고 있었다. 하얗게 쌓여갔다. 검사를 받고 3일이 지났다. 미키는 결과를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보냈다. 월세는 영숙이 내주었다. 집주인에게서는 더 이상 전화가 오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은 개운치 않았다. 빚을 진 기분이었다. 그 무렵 영숙의 집에 손님이 찾아왔다. 김민준, 영숙의 조카였다. 40대 초반, 일족이 경영하는 회사의 임원이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구두는 번쩍번쩍 빛났다. 민준은 거실 소파에 앉아 다리를 꼬았다. 영숙은 맞은편에 앉았다. 차는 내주지 않았다. 무슨 일이야? 영숙이 먼저 물었다. 민준은 미소 지었다. 입꼬리만 비틀린 웃음이었다. 숙모, 요즘 이상한 여자 만난다면서요? 영숙의 표정이 굳어졌다. 누구한테 들었니? 소문이 다 났습니다. 돈을 주워다 드린 여자에게 월세까지 내줬다면서요? 내 돈으로 뭘 하든 네가 간섭할 일 아니야. 민주는 손가락으로 무릎을 쳤다. 숙모, 정신 차리세요.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 어떤 인간들인지 몰라요? 그런 부류라니 무슨 말이야. 돈 냄새를 맡고 달려드는 겁니다. 숙모의 재산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영숙은 한숨을 쉬었다. 민준아, 그 아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야. 어떻게 아세요? 며칠 만났을 뿐인데. 민준의 목소리가 커졌다.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준은 몸을 숙였다. 유전자 검사까지 한다면서요? 설마 정말 딸이라고 믿는 겁니까? 확인하려는 것뿐이야. 숙모.
민주는 고개를 저었다. 25년입니다. 25년 동안 찾지 못했던 딸이 갑자기 돈을 가지고 나타났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영숙은 입술을 깨물었다. 너는 몰라. 그 목도리를 봤어야 했어. 목도리? 빨간 목도리 같은 건 어디에나 팔잖아요. 매듭이 똑같았어. 내가 가르쳐준 그 매듭이. 민주는 피고섰다. 숙모, 그게 증거가 됩니까? 매듭 하나로?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민주는 일어섰다. 쓸데없는 소란 피우지 마세요. 숙모를 위해서도 좋지 않을 겁니다. 무슨 뜻이야? 그냥 충고입니다. 민주는 현관 쪽으로 걸어갔다. 문 앞에서 멈춰서서 뒤돌아보았다. 검사 결과 나오면 알려주세요. 어떻게 될지 궁금하네요. 문이 닫혔다. 영숙은 소파에 앉은 채 한참 동안 움직이지 않았다. 그날 오후 민주는 사무실로 돌아왔다. 비서에게 말했다. 이 미키라는 여자에 대해 조사해. 보육원 기록, 직업 경력 전부 다. 알겠습니다. 이틀 후 민준의 책상 위에 서류가 놓였다. 미키의 개인정보였다. 민주는 서류를 훑어보았다. 보육원 이름, 입소일, 퇴소일, 그리고 현재 주소와 직업 경력. 보육원은 폐쇄됐군. 민주는 중얼거렸다. 서류 한 장을 집어들었다. 보육원 원장의 연락처가 적혀 있었다. 민주는 전화를 들었다. 번호를 눌렀다. 호출음이 울렸다. 여보세요? 나이든 여성의 목소리였다. 박선영 전 원장님 되십니까? 저는 김민준이라고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만. 해성보육원 기록에 대해 여쭤볼 것이 있어서요. 전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민주는 말을 이어갔다. 이 미키라는 아이를 기억하시나요? 3살 때 입소한 이 미키요. 기억합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시죠? 원장의 목소리는 경계하는 듯했다. 민주는 목소리를 낮췄다. 제 숙모가 그 아이를 찾고 있어서요. 조금 확인이 필요해서요. 확인이라니요? 네. 기록을 보내주실 수 있으십니까? 침묵이 길어졌다. 원장이 말했다. 그 기록은 없습니다. 화재로 모두 타버렸습니다. 10년 전에요. 민준의 눈이 가늘어졌다. 모두요? 네, 모두입니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다. 민주는 의자에 등을 기댔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기록이 없군. 혼잣말을 했다. 손가락으로 책상을 쳤다. 그 무렵 미키에게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왔다. 아동 상담소에서였다. 이 미키 씨 맞으시죠? 네, 저 맞아요. 양육 환경 확인에 대해 연락드렸습니다. 미키의 손이 굳어졌다. 양육 환경 확인이요? 네, 신고가 들어와서요. 다음 주에 댁으로 방문할 예정입니다. 신고요? 누가요? 그것에 대해서는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날짜는 다음 주 화요일 오후 2시입니다. 전화가 끊겼다. 미키는 전화를 든 채 굳어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고동쳤다. 양육 환경 확인? 신고? 누가 신고한 걸까? 왜? 미키는 방을 둘러보았다. 난방도 되지 않는 반지하 방. 곰팡이 핀 벽. 창문 틈새로 불어오는 바람. 이런 곳에서 아이를 키우는 것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될까? 유키. 아기가 이불 위에서 꼼지락거렸다. 눈을 뜨고 미키를 보고 웃었다. 미키는 아기를 안아 올렸다. 손이 떨렸다. 다음 날 아기가 기침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가벼운 기침이었다. 하지만 저녁이 되자 심해졌다. 열도 났다. 미키는 아기의 이마에 손을 댔다. 뜨거워. 유키, 괜찮아? 아기가 칭얼거렸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병원에 가야 했다. 하지만 밤 9시였다. 근처 소아과는 이미 문을 닫았다. 미키는 약국으로 달려갔다. 문은 열려 있었다. 안으로 들어가자 약사가 고개를 들었다. 50대 여성이었다. 무슨 일입니까? 아기가 열이 나서요. 해열제 좀 주세요. 약사는 아기를 보았다. 몇 개월 됐어요? 7개월입니다. 열은 얼마나 돼요? 재보지는 않았지만 이마가 뜨거워요. 약사는 한숨을 쉬었다. 이 개월수에는 함부로 약을 줄 수 없어요. 병원에 가보세요. 병원은 이미 문을 닫았어요. 응급실로 가야 합니다. 미키는 입술을 깨물었다. 응급실? 비용은 얼마나 들까? 지금 가진 돈은 5만 원이 전부인데 일단 해열제라도 주세요. 부탁드립니다. 약사는 한동안 미키를 응시했다. 한숨을 쉬더니 선반에서 약을 꺼냈다. 이것밖에 줄 수 없어요. 내일 꼭 병원에 가세요. 감사합니다. 미키는 약값을 지불하고 약국을 나섰다. 3만 원이었다. 남은 돈은 2만 원. 집으로 돌아와 아기에게 약을 먹였다. 아기가 울었다. 쓴맛 때문이었다. 조금만 더 참아, 유키. 약 먹으면 나을 거야. 미키는 밤새 아기 곁에 앉아 있었다. 아기의 열은 조금씩 내려갔다. 날이 밝을 무렵 아기는 잠이 들었다. 미키도 벽에 기대어 눈을 감았다. 아침에 눈을 떴다. 아기의 열은 내려가 있었다. 하지만 기침은 계속되고 있었다. 병원에 가야 했다. 돈이 없었다. 미키는 전화를 들었다. 영숙의 번호가 화면에 표시되었다. 손가락이 멈췄다. 연락해야 할까?
또다시 도움을 요청해야 할까? 전화를 내려놓았다. 다시 들었다. 또 내려놓았다. 안 돼. 이래선 안 돼. 미키는 자신에게 되뇌었다. 하지만 아기가 기침했다. 콜록콜록.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결국 전화는 걸지 못했다. 미키는 아기를 안고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은 흐려 있었다. 곧 비가 올 것 같았다. 다음 주 화요일. 양육 환경 확인. 이 방을 보면 뭐라고 할까? 아기를 빼앗아 가지는 않을까? 미키의 손이 떨렸다. 아기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엄마가 지켜줄게. 무슨 일이 있어도. 작게 중얼거렸다. 하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없었다. 어떻게 지켜야 할지 알 수 없었다. 창문 밖에서 빗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똑똑. 창유리를 때리는 소리가 들렸다. 미키는 눈을 감았다. 일주일이 지났다. 미키는 매일 불안감 속에서 살았다. 아기의 감기는 나았지만 양육 환경 확인이 코앞으로 다가와 있었다. 그리고 유전자 검사 결과도 곧 나올 예정이었다. 그날 아침 미키는 슈퍼로 갔다. 분유를 사야 했다. 아기를 등에 업고 통로를 걸었다. 분유 코너 앞에서 멈춰섰다. 가격을 확인했다. 28영원. 지갑에는 30만 원이 들어있었다. 영숙이 준 돈이었다. 분유캔을 손에 들었다. 그때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저 사람 아니야? 미키는 뒤돌아보았다. 2명의 중년 여성이 자신을 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치자 얼굴을 돌렸지만 수군거림은 계속되었다. 맞아, 인터넷에서 봤어. 돈 주어서 부자한테 들러붙었다고. 미키의 손이 굳어졌다. 무슨 말이지? 인터넷에서 뭘 봤다는 거지? 계산대로 향했다. 줄을 섰다. 앞에 서 있던 할머니가 뒤돌아보았다. 미키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요즘 젊은 것들은 정말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미키는 못 들은 척했다. 심장이 빠르게 고동쳤다. 계산을 마치고 슈퍼를 나섰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와 휴대폰을 열었다. 검색창에 자신의 이름을 입력했다. 결과가 표시되었다. 미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돈 봉투로 재벌가에 접근한 여성의 정체, 700만 원을 줍고 돌려준 진짜 노림수는 이면에 숨겨진 계획적 접근 의혹, 기사와 글들이 연이어 표시되었다. 수십 개의 댓글이 달려 있었다. 이런 년들이 제일 무서워. 돈 냄새 맡고 달려드는 거지. 불쌍한 척하지만 재산 노리는 게 뻔히 보인다. 애까지 데리고 동정심 유발하려는 거 아니냐. 미키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손이 떨리고 있었다. 눈앞이 흐려졌다. 내가 뭘 했다는 거야.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아기가 이불 위에서 칭얼거렸다. 미키는 아기를 안아 올렸다. 눈물이 흘러내렸다. 오후에 집주인이 찾아왔다.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쿵쿵. 미키는 눈물을 닦고 문을 열었다. 집주인 아저씨. 집주인은 팔짱을 끼고 서 있었다. 표정은 굳어 있었다. 이 미키 씨, 이번 달 말까지 나가주세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월세는 냈는데요. 계약 해지입니다. 다음 달까지 방 비워주세요. 미키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집주인은 한숨을 쉬었다. 나한테 말해도 곤란해요. 근데 요즘 인터넷에 뭐가 떠도는지 알고는 있습니까? 그게 저와 무슨 관계가. 다른 입주자들이 찜찜해하고 있습니다. 나도 입장이란 게 있어요. 미키는 믿을 수 없었다. 저는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돈을 주어서 돌려드렸을 뿐이에요. 나한테 말해봤자 소용없습니다. 집주인은 등을 돌렸다. 다음 달 말까지입니다. 알겠죠? 발소리가 멀어져 갔다. 미키는 문 앞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벽에 기대어 주저앉고 말았다. 왜?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밤이 되었다. 영숙에게서 전화가 왔다. 미키 씨, 인터넷 글 봤어요? 네, 봤어요. 누가 퍼뜨렸는지 알아보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미키는 대답할 수 없었다. 목이 메었다. 미키 씨, 저 집에서 쫓겨나게 됐어요. 전화 저편에서 침묵이 흘렀다. 언제요? 다음 달 말까지라고 합니다. 제가 다른 곳을 찾아볼게요. 내일 당장. 이제 됐어요. 미키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다. 더 이상 도움은 필요 없습니다. 미키 씨, 제 탓에 이렇게 된 거잖아요. 제가 그 돈을 줍지 않았으면, 아니요. 주었어도 그냥 가지고 있었으면 말을 잇지 못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제가 바보같이 돌려줘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 말 마세요. 미키 씨는 옳은 일을 한 겁니다. 옳은 일? 미키는 힘없이 웃었다. 옳은 일을 했더니 이 모양이네요. 인터넷에서 욕이나 먹고 집에서 쫓겨나고 아기까지 빼앗기게 생겼는데. 아기요? 무슨 말씀이세요? 양육 환경 확인해 온대요. 누가 신고했다고? 영숙의 목소리가 굳어졌다. 누가요? 몰라요. 누가 신고했는지 알려주지 않았어요. 침묵이 길어졌다. 영숙이 말했다. 민준이일지도 모릅니다. 누구요? 제 조카입니다. 저에게 경고했어요. 쓸데없는 소란 피우지 말라고. 미키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혼란스러웠다.
왜 그 사람이 나에게 이런 짓을? 재산 때문입니다. 제 재산. 제가 유언장을 고쳐 쓰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재산 같은 건 관심 없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준이는 믿지 않아요. 미키는 한숨을 쉬었다. 제가 사라지면 끝나는 걸까요? 무슨 말을 하는 겁니까? 제가 그냥 사라지면 모든 게 끝나는 거 아닐까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키는 대답하지 않았다. 미키 씨, 내일 만나요. 직접 이야기해요. 네. 전화가 끊겼다. 미키는 전화를 내려놓았다. 방은 여전히 어두웠다. 불은 켜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다. 미키는 아기 옆에 나란히 누워 있었다. 천장을 응시했다. 잠이 오지 않았다. 죄책감이 밀려왔다. 영숙에게 폐를 끼치고 있다. 아기에게도 좋은 엄마가 아니다. 이렇게 살아서 무엇이 될까? 그때 아기가 움직였다. 작은 손이 미키의 손을 잡았다. 꼭. 미키는 그 손을 내려다보았다. 작은 손이었다. 따뜻했다. 살아있어. 유키. 미키는 아기의 손을 가슴에 얹었다. 심장 고동이 느껴졌다. 아기의 심장도, 자신의 심장도. 미안해. 엄마가 약해서 미안해.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다. 지지 않아. 엄마는 지지 않을 거야. 미키는 아기를 끌어안았다. 작은 몸이 품 안에서 움직였다. 따뜻했다. 하지만 어떻게 이겨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갈 곳도 없고 돈도 없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었다. 영숙은 있었지만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았다. 창문 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다. 휘. 차가운 바람이 창문 틈새로 들어왔다. 미키는 눈을 감았다. 내일을 생각했다. 모레를, 그 다음 날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래도 이겨내야 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이 작은 손을 놓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든 해낼 거야. 작게 중얼거렸다. 아기가 품 안에서 숨을 쉬고 있었다. 평온한 숨소리였다. 미키는 그 소리를 들으며 밤을 버텨냈다. 며칠 후 미키에게 전화가 왔다. 모르는 번호였다. 받자마자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다. 이 미키 씨,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해성보육원 건으로 연락드렸습니다. 박선영 원장님 아시죠? 미키의 심장이 튀어올랐다. 박선영, 자신을 키워준 원장님이었다. 네, 알고 있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원장님께서 지금 위독하신 상태입니다. 병원에 입원해 계신데 미키 씨를 보고 싶어 하신다고. 미키는 숨을 멈췄다. 어느 병원입니까? 중앙병원입니다. 오실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장 가겠습니다. 전화를 끊고 아기를 등에 업었다. 아기띠를 단단히 묶었다. 집을 나섰다. 버스를 타고 병원으로 향했다. 창문 밖 풍경이 스쳐 지나갔다. 미키의 눈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병원에 도착했다. 접수대에서 병실 번호를 물었다. 엘리베이터로 5층으로 올라갔다. 복도를 걸었다. 513호. 문 앞에서 멈춰섰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방 안에는 침대가 하나 있었다. 하얀 시트 위에 나이 든 여성이 누워 있었다. 박선영 원장이었다. 얼굴은 몹시 수척해져 있었다. 눈이 움푹 들어가 있었다. 원장님, 미키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다. 원장이 눈을 떴다. 희미한 시선이었다. 미키, 왔니? 목소리는 가늘었다. 숨소리가 거칠었다. 미키는 원장의 손을 잡았다. 차가웠다. 원장님 왜 이러세요? 어디가 아프세요? 나이가 들면 다 아픈 법이야. 별거 아니야. 원장은 희미하게 웃었다. 하지만 눈가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다. 미키, 할 이야기가 있어. 네, 뭔데요? 원장은 잠시 숨을 골랐다. 가슴이 위아래로 움직였다. 내가 보육원에 왔을 때의 일 기억하니? 아니요, 너무 어렸을 때라. 그래, 3살이었지. 원장은 천장을 응시했다. 그때 메모가 있었어. 메모? 너와 함께 왔어. 빨간 목도리에 매달려 있었지. 미키의 심장이 빠르게 고동쳤다.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원장은 눈을 감았다. 입술이 떨렸다. 절대 찾지 마라. 미키는 숨을 멈췄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누군가 너를 숨기려고 했던 거야. 찾지 못하도록. 누가요? 누가 그런 짓을? 원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눈가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미안해, 미키. 내가 기록을 지웠어. 미키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기록을 지웠다고요? 왜요? 협박당했어. 기록을 지우지 않으면 보육원을 없애버리겠다고. 누가요? 누가 협박했어요? 원장은 고개를 저었다. 얼굴은 몰라. 전화만 왔어. 남자 목소리였어. 미키는 원장의 손을 꽉 움켜쥐었다. 그 메모는 지금 어디 있어요? 태워버렸어. 무서워서 전부 태워버렸어. 미키는 눈을 감았다.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다. 25년 동안 자신의 과거는 누군가에 의해 지워져 있었던 것이다. 미안해, 미키. 정말 미안해. 원장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키는 고개를 저었다. 원장님 잘못이 아니에요. 원장님도 피해자세요. 원장은 미키의 손을 잡았다. 힘없는 손이었다.
행복하게 살아, 미키. 네가 행복하게 살아주면 그걸로 됐어. 미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병원을 나왔다. 복도를 걷는데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다. 벤치에 앉았다. 등 뒤에서 아기가 움직였다. 전화를 꺼냈다. 영숙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저예요. 미키예요. 미키 씨? 목소리가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었어요? 미키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다. 숨을 고르고 말했다. 원장 선생님 만나고 왔어요. 보육원 원장 선생님이요. 원장 선생님께 들었는데 메모가 있었대요. 제가 보육원에 왔을 때 빨간 목도리에 매달려 있었다고 전화 저편에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다. 뭐라고 적혀 있었는데요? 절대 찾지 마라. 침묵이 흘렀다.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그런 짓을? 원장 선생님도 협박당했대요. 기록을 지우지 않으면 보육원을 없애버리겠다고요. 협박이요? 네, 남자 목소리였다고 해요. 영숙은 잠시 침묵했다. 이윽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미키 씨, 지금 어디입니까? 중앙병원입니다. 거기에 있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1시간 후 영숙이 도착했다. 병원 로비에서 만났다. 영숙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미키 씨, 괜찮아요? 네, 괜찮습니다. 괜찮지 않았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영숙은 미키의 손을 잡았다. 제 딸입니다. 미키 씨가 제 딸이에요. 미키는 고개를 저었다. 아직 검사 결과 안 나왔어요. 결과를 보지 않아도 알 수 있습니다. 그 메모, 그 협박, 모든 게 연결됩니다. 영숙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남편이 그랬어요. 아기를 데리고 사라진 남편이 절대 찾지 못하게 할 거라고. 미키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남편은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그 뜻을 이은 것입니다. 누군가 계속 숨겨왔던 거예요. 영숙은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다. 저도 조사했습니다. 김민준의 이름으로 보육원에 기부금이 보내진 기록이 있습니다. 기부금이요? 네. 10년 전 원장 선생님이 협박당하고 있던 시기와 일치합니다. 미키는 서류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민준 씨가 왜요? 재산 때문입니다. 제 재산. 제가 딸을 찾으면 유산이 달라지니까요. 미키는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글자들이 흐릿하게 보였다. 눈물 때문이었다. 저는 재산 같은 건 필요 없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저 왜 버려졌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누가 저를 버린 건지. 목소리가 쉬어 있었다. 버려진 게 아니었어. 숨겨진 거야. 영숙은 미키를 끌어안았다. 미키는 그 품 안에서 무너져 내렸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 억눌려 있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엄마! 미키는 처음으로 그렇게 불렀다. 자신도 모르게 나온 말이었다. 영숙은 미키를 더욱 세게 끌어안았다. 등을 부드럽게 토닥였다. 미안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등 뒤에서 아기가 움직였다. 칭얼거리는 소리가 났다. 미키는 눈물을 닦고 아기를 내려안았다. 영숙이 아기를 응시했다. 이 아이가 내 손녀구나. 미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영숙은 아기의 손을 잡았다. 작은 손이 영숙의 손가락을 마주 잡았다. 귀여워. 정말 귀여워. 영숙의 눈에서도 눈물이 흘렀다. 미키는 그 모습을 보고 있었다. 가슴이 뜨거워졌다. 목도리를 꽉 움켜쥐었다. 빨간 목도리. 25년 동안 곁에 있던 것. 유일한 단서였던 것. 이제 알았어. 미키는 중얼거렸다. 나는 버려진 게 아니었어. 눈물이 다시 흘렀다. 하지만 이번에는 다른 눈물이었다. 유전자 검사 결과가 나왔다. 영숙이 전화로 알려왔다. 99.9% 일치. 미키는 전화를 든 채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알고 있었다. 이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다. 하지만 숫자로 확인하니 다리에 힘이 풀렸다. 미키 씨, 네, 들었습니다. 오늘 저녁에 가족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을 공표하려고 합니다. 미키는 망설였다. 저도 가야 하나요? 안 가도 괜찮습니다. 하지만 함께 있어주면 좋겠어요. 미키는 창문 밖을 보았다. 하늘은 맑게 개어 있었다. 알겠습니다. 가겠습니다. 저녁 6시 영숙의 집이었다. 커다란 저택이었다. 미키는 대문 앞에서 멈춰섰다. 아기를 등에 업고 있었다. 심장이 빠르게 고동쳤다. 문이 열렸다. 영숙이 나왔다. 왔니? 들어와. 거실로 들어섰다. 넓은 공간이었다. 소파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다. 영숙의 남동생 부부, 그리고 민준이었다. 모두 미키를 보고 있었다. 민준은 다리를 꼬고 앉아 있었다.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다. 입꼬리가 희미하게 올라가 있었다. 숙모, 이 여자까지 불렀습니까?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미키에게 자리를 권했다. 여기 앉아. 미키는 영숙 옆에 앉았다. 아기를 무릎 위에 눕혔다. 시선들이 따가웠다. 불편했다. 영숙이 일어섰다. 테이블 위에 서류 봉투를 놓았다. 오늘 모인 이유는 모두 짐작하고 있겠지? 남동생이 물었다. 누님, 도대체 무슨 일입니까? 갑자기 모이자고 하니. 영숙은 서류를 꺼내 테이블 위에 펼쳤다.
유전자 검사 결과야. 모두의 시선이 서류에 모였다. 영숙이 말했다. 99.9% 일치. 이 미키 씨는 내 딸이다. 침묵이 흘렀다. 남동생 부부는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다. 민준의 표정이 굳어졌다. 숙모, 잠깐만요. 민준이 일어섰다. 그 검사 신뢰할 수 있는 겁니까? 어디서 한 겁니까? 대학병원이야. 공신력 있는 기관이지. 위조일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그런 일도 많다고 하던데. 영숙은 고개를 저었다. 위조 아니야. 내가 직접 확인했어. 민준은 픽 웃었다. 숙모, 정신 차리세요. 25년 동안 찾지 못했던 딸이 갑자기 나타났다고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까? 있어. 영숙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증거가 있다. 영숙은 다른 서류를 꺼냈다. 테이블 위에 펼쳤다. 보육원 기부금 기록. 10년 전 민준아, 내 이름으로 보내진 돈. 민준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게 무슨 상관입니까? 기부한 게 죄입니까? 원장 선생님이 협박당하던 시기와 같아. 기록을 지우지 않으면 보육원을 없애버리겠다고. 그건 우연입니다. 민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영숙은 또 다른 서류를 꺼냈다. 통화 기록이야. 민준아, 네가 보육원 원장 선생님께 전화한 기록. 테이블 위에 서류가 쌓여갔다. 민준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숙모, 이건 오해입니다. 오해라고요. 영숙의 눈이 차갑게 빛났다. 25년 동안 내 딸을 찾지 못하게 했어. 그게 오해? 나는 그냥 재산이 탐났어. 내가 죽으면 전부 자기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겠지. 민준은 대답할 수 없었다. 입술이 가늘게 떨렸다. 남동생이 일어섰다. 민준아, 이게 정말이냐? 민준은 고개를 숙였다.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해. 남동생의 목소리가 커졌다. 민준은 여전히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아버지, 제가 대답하라고 말했습니다. 민준이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작았다. 숙모의 재산이 전부 그 여자에게 가는 게 싫었어요. 남동생의 얼굴이 붉어졌다. 손이 떨렸다. 이 자식이, 영숙이 그를 말렸다. 이제 더 들을 것도 없다. 영숙은 민준을 응시했다. 시선은 차가웠다. 오늘부로 회사에서 그만두어라.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고 내 주식도 동결할 것이다. 변호사가 처리할 거야. 민준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숙모,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25년 동안 영숙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 딸이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고 살았어.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매일 밤 울었어. 25년 동안 눈물이 흘렀다. 하지만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 시간을 돌려줄 수 있니? 돌려줄 수 없겠지. 그러니 나가. 민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고개를 숙인 채 거실을 나섰다. 문이 닫혔다. 거실은 정적에 휩싸였다. 미키는 한 걸음 뒤에 서 있었다. 아기를 안고 있었다. 모든 것이 꿈만 같았다. 저는 미키가 입을 열었다. 모두의 시선이 미키에게 모였다.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재산도 가족도. 목소리가 떨렸다. 그저 왜 버려졌는지 알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뿐이었습니다. 영숙이 다가왔다. 미키의 손을 잡았다. 알아. 전부 다 알아. 영숙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나는 딸이 갖고 싶었어. 25년 동안 매일. 미키도 눈물이 났다. 대답할 수 없었다. 엄마. 그 한마디에 영숙은 미키를 끌어안았다. 따뜻했다. 처음 느껴보는 온기였다. 품 안에서 아기가 움직였다. 칭얼거리는 소리가 났다. 영숙이 아기를 응시했다. 이 아이도 내 가족이구나. 미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남동생 부부가 다가왔다. 남동생이 말했다. 미안했다. 매형. 우리들은 몰랐다. 미키는 고개를 저었다. 괜찮습니다. 아무도 몰랐던 일이니까요. 남동생의 아내가 아기를 응시했다. 귀여워. 정말 귀여워. 미키는 희미하게 웃었다.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을 수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손님들은 돌아갔다. 영숙과 미키만이 남았다. 거실 창문 너머로 달이 떠 있었다. 조사가 시작될 거야. 영숙이 말했다. 민준이가 한 모든 일이 밝혀질 거야. 미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저는 이제 괜찮습니다. 영숙은 미키를 응시했다. 힘들었지? 네, 아주 많이요. 이제 힘든 일은 하지 않아도 돼. 내가 있으니까. 미키는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다. 평온한 숨소리가 들렸다. 유키, 할머니가 생겼어. 미키는 작게 말했다. 아기는 대답 없이 잠들어 있었다. 영숙이 미키의 어깨를 감쌌다. 천천히 가자. 서두를 필요 없어. 미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창문 밖에 달은 밝았다. 구름 한 점 없는 밤이었다. 미키는 영숙의 집에 머물게 되었다. 처음으로 따뜻한 방에서 잠을 잤다. 이불은 포근했다. 창문 틈새로 바람은 들어오지 않았다. 난방이 조용히 돌아가는 소리가 들렸다. 첫날 밤, 미키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천장을 응시했다. 하얀 천장이었다. 곰팡이는 없었다. 균열도 없었다. 너무나 낯선 광경이었다.
아기가 옆에서 잠들어 있었다. 평온한 숨소리가 들렸다. 밤새 울지 않았다. 처음 있는 일이었다. 따뜻해서일까, 배가 불러서일까, 미키는 아기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유키, 여기가 어딘지 알아? 아기는 대답 없이 잠들어 있었다. 미키는 아기의 이마를 쓰다듬었다. 아침이 왔다. 미키는 거실로 나섰다. 넓은 공간이었다.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영숙이 부엌에서 나왔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다. 깼니? 잘 잤어? 네, 잘 잤습니다. 거짓말이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아침 먹자. 죽을 끓여놨어. 식탁에 앉았다. 하얀 죽이 그릇에 담겨 있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다. 미키는 숟가락을 들었다. 한 입 떠서 입에 넣었다. 따뜻했다. 맛있었다. 많이 먹어. 더 줄까? 미키는 고개를 저었다. 목이 메었다. 누군가가 만들어준 밥을 먹는 것이 얼마만인지 기억나지 않았다. 영숙이 맞은편에 앉았다. 천천히 먹어. 서두를 필요 없어. 미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죽을 천천히 먹었다. 식사를 마치고 미키는 거실 창가에 섰다. 밖을 내다보았다. 정원이 보였다. 나무들이 서 있었다. 가지에 눈이 쌓여 있었다. 햇살을 받아 반짝반짝 빛나고 있었다. 그 낡은 빌라에서는 볼 수 없었던 풍경이었다. 거기서 보이던 것은 콘크리트 벽과 배수관뿐이었다. 하늘은 창문 위쪽으로 아주 조금밖에 보이지 않았다. 예쁘지? 영숙이 다가왔다. 미키 옆에 섰다. 네, 예쁩니다. 봄에는 꽃이 필 거야. 벚나무거든. 미키는 나무를 응시했다. 봄이 되면 꽃이 필까? 그때까지 여기에 있을 수 있을까? 무슨 생각해? 영숙이 물었다. 미키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그냥 익숙하지 않아서요. 당연하지. 갑자기 이런 곳에 오면 누구라도 그럴 거야. 영숙은 미키의 어깨를 가볍게 토닥였다. 천천히 익숙해지면 돼. 시간은 많으니까. 미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오후에 미키는 방에서 짐을 정리했다. 짐이라고 해봤자 얼마 되지 않았다. 옷 몇 벌, 아기 용품, 그리고 빨간 목도리. 목도리를 손에 들었다. 낡아 있었다. 색이 발해 있었다. 하지만 버릴 수 없었다. 25년 동안 함께했던 것이었다. 문이 열렸다. 영숙이 들어왔다. 정리는 끝났니? 네, 금방 끝났어요. 짐이 없어서. 영숙은 미키의 손에 쥐어진 목도리를 보았다. 눈가가 붉어졌다. 그거 내가 짠 거야. 알고 있습니다. 25년이나 지났는데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미키는 목도리를 내려다보았다. 이것밖에 없었습니다. 부모에게서 받은 것이라고는 이것뿐이었어요. 영숙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눈물이 흘렀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아니요.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미키는 목도리를 가슴에 안았다. 이것 덕분에 버틸 수 있었어요. 추울 때는 늘 이걸 두르고 있었어요.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면서 영숙은 미키를 끌어안았다. 한동안 그렇게 있었다. 밤이 되었다. 미키는 아기를 안고 거실에 앉아 있었다. 영숙이 맞은편에 앉았다. 미키, 네, 여기가 내 자리야. 알고 있지? 미키는 대답할 수 없었다. 영숙은 말을 이어갔다. 서둘러 생각하지 않아도 돼. 불편하면 말해줘. 나가고 싶으면 나가도 괜찮아. 아니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미키는 고개를 저었다. 그저 여기가 제 자리인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저는 줄곧 혼자였어요. 누구에게도 의지해 본 적이 없습니다. 미키의 목소리가 떨렸다. 갑자기 이렇게 되니 무서워요. 또 언젠가 사라져버리는 건 아닐까 하고. 영숙은 미키의 손을 잡았다. 사라지지 않아. 나는 여기 있어. 정말요? 응, 어디에도 가지 않아. 미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저는 좋은 딸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괜찮아. 그냥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미키는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밤이 깊어갔다. 아기는 잠들어 있었다. 미키는 방에서 거울 앞에 섰다. 빨간 목도리를 손에 들었다. 천천히 목에 둘렀다. 매듭을 만들었다. 어릴 때부터 늘 그렇게 해왔던 방식이었다. 손가락이 익숙하게 움직였다. 거울 속 자신을 응시했다. 빨간 목도리가 목에 둘러져 있었다. 매듭이 가슴 앞에 있었다. 똑같은 매듭을. 영숙의 말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25년 전 매듭. 미키는 그것을 기억하지도 못하면서 늘 그렇게 묶어왔다. 몸이 기억하고 있었던 것이다. 미키는 매듭을 풀었다. 다시 묶었다. 손끝은 떨리지 않았다. 이전에는 떨렸다. 추위 때문인지 두려움 때문인지 지금은 떨리지 않았다. 앞으로는 내가 지켜줄게. 미키는 잠들어 있는 아기를 응시하며 말했다. 아기는 평온한 숨소리를 내며 잠들어 있었다. 창문 밖을 보았다. 달이 떠 있었다. 밝은 달이었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다. 다음날 아침 미키는 일찍 잠에서 깼다. 창문으로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따뜻했다. 눈을 비비고 창문 밖을 보았다. 눈이 녹기 시작하고 있었다.
지붕 위에서 물방울이 떨어졌다. 똑똑. 나무 가지에 쌓여있던 눈도 미끄러져 떨어졌다. 미키는 창문을 열었다. 차갑지만 신선한 공기가 들어왔다.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아기가 움직였다. 눈을 뜨고 미키를 보고 웃었다. 잇몸이 보였다. 유키, 깼어? 미키는 아기를 안아 올렸다. 창가로 데려갔다. 봐, 눈이 녹고 있어. 아기는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의미는 몰라도 눈을 크게 뜨고 있었다. 문이 열렸다. 영숙이 들어왔다. 깼니? 아침 먹자. 네. 미키는 아기를 안고 방을 나섰다. 복도를 걸었다. 거실로 향했다. 창문 밖에서 아침 햇살이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다. 눈이 녹아 물이 되어 흐르고 있었다. 봄이 오고 있었다. 미키는 걸음을 멈추고 창문 밖을 내다보았다. 영숙이 옆에 섰다. 뭘 보니? 눈이 녹고 있습니다. 응, 곧 봄이네. 미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품 안에서 아기가 아우 우우 소리를 냈다. 미키는 아기를 내려다보았다. 유키, 봄이 온대. 아기는 대답 대신 미키의 옷자락을 잡았다. 작은 손이었다. 따뜻했다. 미키는 목에 두른 빨간 목도리를 만졌다. 매듭이 손끝에 닿았다. 25년 동안 함께했던 것. 이제는 그 의미를 알게 된 것. 자, 밥 먹자. 영숙이 말했다. 미키는 고개를 끄덕였다. 걷기 시작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따뜻한 집 안을 걸었다. 창문 밖에서는 눈이 계속 녹고 있었다.